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이름 카사노바에 얽힌 이야기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흔히 뭐랄까 세기의 연인, 매력적인 인물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유해 주신 유튜브 토론 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 카사노바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통 명사처럼 쓰이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알려진 이미지 너머에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걸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가 만든 신화와 실제 삶, 그 사이의 간극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조바니 자코모 카사노바, 이 사람이요, 단순히 여자 문제로만 기억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당대 유럽의 지식인들, 또 권력층과 교류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보였어요. 라틴어, 프랑스어 이런 거 잘했고, 볼테르, 괴테,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과도 만났다고 하고요. 와, 대단했네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이면에는 분명히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수많은 여성을 사로잡은 뭐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실제 삶은 훨씬 복잡했군요. 네, 베네치아 출신인데 성직자, 군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걸 다 시도하다가 결국엔 추문 때문에 감옥 가고 탈옥까지 했다니. 와, 정말 영화 같네요. 어떻게 그게 다 가능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적인 능력하고 사교술이 뛰어났던 거겠죠. 여러 언어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키도 187cm로 걷다고 하고 매너도 좋았다고 하니까요. 이게 다 그의 명성에 한몫했을 겁니다. 아, 외모도 한몫했군요. 네. 심지어 프랑스에서 국용복권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그 통계 지식까지 썼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복권 사업이요. 와, 진짜 다재다능했네요. 네, 단순한 매력만은 아니었던 거죠. 계산된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회고록 얘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122명의 여성과의 관계가 담겨 있다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그가 당시로서는 꽤 앞선 방식으로 임신을 피하려고 했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이면 뭐랄까 그냥 매력남을 넘어서는 건데요. 네, 그런 가능성을 자료에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생선 불에 같은 걸로 초기 콘돔처럼 썼다거나, 생선 불에요? 네, 아니면 레몬즙의 산성을 이용해서 그 정자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알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와,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성지식 수준이죠. 그렇죠. 아연이 많아서 이제 정력에 좋다고 하는 굴, 이걸 즐겨 먹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보기도 하고요. 아, 굴이요? 그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쩌면 성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호기심 같은 게 있었던 인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 매력과 지성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쓰인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 점이 이제 카사노바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자료 보면 사기나 기만에도 아주 능했다고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면은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예를 들어서 유산을 노리고 60살 귀부인한테 접근해서 자기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남편을 속여서 그 아내를 납치해요. 그리고 동료들이랑 폭력을 행사하고는 그걸 또 회고록에 자랑스럽게 썼다는 거. 세상에, 그걸 자랑스럽게 썼다고요? 네, 이건 단순한 스캔들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죠. 자기 범죄를 미화해서 기록했다니 참 놀랍네요. 게다가 가난한 여성들한테 돈 주고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본인이 주장한 진정한 사랑 이런 거랑 완전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네, 배치되는 지점이죠. 말년에는 또 젊은 발레리나가 혹시 임신했을까봐 자기는 도덕군자인 것처럼 놀라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와, 정말 알면 알수록 그의 매력 뒤에 숨겨진 모습들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그의 행동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만 포장하기는 좀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특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자랑하는 듯한 그 회고록 서술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보면 카사노바는 학문이나 예술 같은 특정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천재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름이 유명해져서 그냥 보통 명사처럼 쓰이게 된 걸까요? 그의 명성은 상당 부분이 그 말년에 쓴 방대한 회고록 덕분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아, 그 책이요. 네, 무려 12권짜리예요. 여기에 그의 연애담뿐만 아니라
18세기 유럽 사회의 모습, 뭐 귀족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아,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사료 가치를 인정받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 이 모든 이야기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쓰였다는 거죠. 자기 미화가 심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는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한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낸 셈이에요. 죽기 전에 나는 철학자로 살았고 기독교인으로 죽는다 이런 말을 남겼다던데. 네, 그의 실제 삶을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스스로 만든 이미지랑 실제 모습 사이의 그 간극이 정말 컸던 인물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카사노바라는 인물의 여러 얼굴을 본 셈인데요. 매력적인 외모, 지성, 사교술, 그 뒤에 감춰진 기만, 범죄,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자기애까지. 그의 이름이 시대를 넘어서 계속 회자되는 데에는 결국 그 스스로 구축한 그 매력적인 이야기의 힘이 아주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던져볼 질문은 이런 거 아닐까요? 한 인물의 명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걸까? 네,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스스로 쓴 그 화려한 이야기가 때로는 얼마나 어둡고 좀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도 있는가, 뭐 이런 거요. 여러분은 카사노바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의 삶이 어쩌면 그 매력적인 서사의 힘, 또 그 이면을 함께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